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꿈의 해석과 심리의의 실질적인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꿈과 영화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리고 꿈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은, 관점은 어떤 관점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꿈과 영화에서 저는 이렇게 한 명제로 요약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꿈은 영화다. 그리고 그 밑에를 잡읍시다. 모든 사람은 하룻밤에 4-5편의 영화를 본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에 꿈과 영화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꿈이 곧 영화고 영화가 곧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먼저, 자, 여러분들 잘 봅시다. 지금 내가 꿈을 꿔요. 그럴 때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눈꺼풀 뒤가 스크린이 되어서, 그렇죠? 스크린이 되어서 그 스크린이 눈꺼풀 뒤의 스크린에 어떤 영화 같은 꿈이라는 영화가 거기에 투사됩니다. 투영돼요. 투영되면서 내가 그 꿈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꿈이에요. 그러면 영화라는 공간과 꿈을 꾸는 공간이 얼마나 유사하냐면은, 자, 영화관에 딱 들어갈 때, 영화관에서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공간에 스크린이 저 앞에 있으면서 그 스크린에 영사기가 거기에 화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스크린만 아주 환해지면서 거기에 동영상이 굴러갑니다. 아, 영화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깜깜한 이 공간은 눈을 감고 있는 밤에 잠을 자는 눈꺼풀 속의, 눈을 감고 있는 그 뒤에 그 공간이고, 스크린은 눈꺼풀 뒤에 요 화면이 되고, 영화관의 스크린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영화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는 거기에 등장인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액션,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뜹니까? 이미지로 뜹니다. 시각적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요소가 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꿈은 뭐예요? 막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꿈속의 인물. 그리고 꿈속의 인물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의 인물들이 행동하는 것에는 일정하게 무엇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엇이냐면 시각적 이미지가, 동영상이 주된 이미지입니다. 물론 소리도 들려요. 꿈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 것도 들리고, 이 영화처럼. 그렇지만 영화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듯이 동영상적인 것이 꿈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꿈과 영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이서 완벽하게 같아요. 공간적인 거나 스크린이나 등장인물이나 거기에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매개 수단으로 해서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영화관은 요즘 영화가 개봉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개봉이 안 되더라도 이 꿈은 진짜 개봉되지 않은 관객이 딱 한 명이에요. 꿈꾸는 사람 자신이 유일한 관객이에요. 여기는 우선 무엇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관람객이 영화관에는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게 공개돼요.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꿈꾸는 사람만이 유일한 관람객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를 넘어가 봅시다. 이쪽은 영화를 만들 때 잘 보십시오. 감독이 있고 스텝이 있고 배우가 있고 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데 이쪽에서는 뭐예요? 1인 3역을 합니다. 즉, 첫째,
꿈을 만드는 사람이 꿈의 관람자고, 여기서 영화에서는 나눠져 있어요. 감독과 관람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가 나눠져 있고 스텝도 나눠져 있어요. 역할이 다. 그러나 이쪽은 뭐냐면 감독 스텝이 다 한 사람이 하고, 꿈꾸는 사람, 그리고 관객도 바로 꿈꾸는 사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뭐냐면 1인 3역, 즉 제작도 하고 스스로 관람도 하는 유일한 관람객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것은 기실, 이 프로이트가 이 꿈의 해석에서 이미 얘기를 했듯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꿈꾸는 사람 자신이다. 꿈꾸는 사람 자신과 자신이 분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분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꿈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반드시 꿈꾸는 사람 자신과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든지 심리적인 관계든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 꿈에 나타나요. 따라서 배우, 꿈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도 단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야? 꿈꾸는 사람 자신 1인. 그러니까 그 꿈꾸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꿈을 만드는 제작자이면서 꿈에서 배우 역할을 하는 배우이면서, 세 번째는 그것을 관람하는 유일한 관람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꿈과 영화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이 제작하고 당사자만 관람하는 유일무이한 영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유니크합니다. 관람객도 유니크, 제작자와 관람객이 동일인물이다. 배우가 하는 것도 유니크해. 그리고 그것은 일회적으로 유니크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꿈에 동참하는 다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꿈을 꿀 때 무엇이에요?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화인이 되는 겁니다. 영화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은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나중에 이런 외형적인 꿈과 영화의 밀접한 관계를 떠나서 저는 꿈과 영화라고 얘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조금 하면 나옵니다. 이것을 꿈의 작업이라고 그래요. 여기 괄호 속에 제가 써놨죠. 꿈의 작업 참조. 그러니까 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동일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메커니즘은 꿈에서 발전한 것이다. 꿈에서 배워온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신 분석과 꿈의 해석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꿈이, 혼자서 꾸는 꿈이 밖으로 기계화되고 밖으로 문명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만들어지는 꿈의 메커니즘과 영화가 만들어지는 영화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같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 다음 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법의 차원에서 완벽하게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심지어는 내용의 차원, 즉 소재의 차원에서도 꿈과 영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꿈에서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자뷰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영화를 볼 때 내가 이미 본 것 같아. 그것이 다 꿈속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꿈이 나오지 않는 영화가 없죠.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다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꿈이 그대로 영사화돼서 하나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오케이? 배우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삽입되기도 하고, 꿈이 영화에 이렇게 실제로 내용의 소재로서 이게 삽입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꿈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유어 아이즈라는 영화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화를 볼 때는 까매득하게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어납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영화 한 편 전체가 꿈인 경우가 또 있고, 꿈과 영화에서 꿈과 현실이 자꾸만 교차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둠 속의 댄서라는 영화입니다. 요번 이 수업에서 어둠 속의 댄서를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때는 제가 이 어둠 속의 댄서만을 가지고 분석해주고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인셉션이라든지 나비 효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영화 전편 한 편 전체가 꿈은 아니지만 식스센스처럼 뭐냐면 꿈에 해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영화 하나 자체가 일종의 공상과학적인 공상적인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영화화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이것을 다룰 겁니다. 터미네이터 2, 마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우리는 다룰 거고, 여기서 판타지 영화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스타워즈 이런 게 사실은 그것은 꿈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소재의 측면에서나 기법의 측면에서나 모든 것이 꿈과 영화는 등가 관계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영화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꿈의 해석과 심리의 이해의 이 과목을 진행시키면서 영화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증빙 자료로서, 아니면 꿈의 작업을 영화가 그대로 쓴다는, 그러니까 같이 꿈의 작업과 영화의 메커니즘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심리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화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꿈 안 꾸는데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꿈의 해석과 심리의 이해를 가르치면서 하는 이런 질문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너 왜 이 강의는 신청했니? 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 왜 이 강의 신청했어? 꿈을 안 꾸면서. 그냥 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룻밤에 4-5편의 영화를 반드시 본다. 이렇게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안 꾼다라는 사람에게 우리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미 뇌파 검사라든지 뇌 영상 촬영에 의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면 사이클과 렘입니다. 렘. 아시죠? 자, 이거는 수면에도 여러분들은
수면에도 주기가 있고 깊이가 있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윗단계를 우리는 각성단계라고 얘기하면서 각성단계, 이 각성단계 밑으로 갈수록 깊은 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5단계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자마자 각성단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잠 상태, 그것을 REM이라고 합니다. REM, 렘 수면이라고 그러죠. 렘. 그 다음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4단계가 가장 깊은 잠인데 이때는 꿈을 안 꿔요. 이것이 무엇에 제일 가까운 상태냐 하면은 죽음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파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올라옵니다. 3단계, 2단계, 1단계, 다시 렘 단계를 거쳐서 올라와요. 렘 단계에서 깨어나면 깨어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잡니다. 그런데 이렇게 렘서부터 다른 렘까지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렘 단계로 올라오는 요것이 한 주기인데 요 한 주기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 그래서 이미 뇌파와 잠을 잘 때의 이 뇌 촬영으로서 이게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주기를 8시간을 잔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을 4번 반복하게 됩니다. 1시간 반씩 걸리니까 4번 반복하면 6시간을 자는 거고 8시간을 자면 5번을 반복합니다. 5번을. 그러니까 렘 단계를 5번을 거쳤다가 안으로 4단계로 갔다가 다시 렘 단계로 왔다가 다시 4단계로 갔다가 이렇게 4-5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언제 꿈을 꾸느냐? 바로 렘 단계에서 꿈을 꿉니다. 렘 수면 단계. 이 렘 수면 단계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뭐 가령 낮잠을 자는데 여기 조카놈이 낮잠을 자고 있어. 근데 눈은 감았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이상하게 눈꺼풀 뒤에서 눈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그것이 이 눈꺼풀에 나타나. 그 운동이. 그래서 이 렘의 약자가요. 무엇의 약자냐면 Rapid Eye Movement입니다.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약자로 렘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때 이 눈꺼풀 뒤에서 눈동자 안구가 빨리 움직일 때 꿈을 꾸는 겁니다. 렘 상태에서 꿈을 꾼다. 렘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눈이 안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볼 때 막 화면이 할 때 막 이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렇듯이 바로 꿈을 보고 있을 때 안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절대 내 앞에 와가지고 저 꿈 안 꿔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꿈을 안 꾼다는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마치 꿈은 자기가 안 꾼 것처럼 빨리 잊어버린다. 렘 상태에서 4-5번을 꾸는데 하룻밤에 4-5번을 꾸는데 빨리 잊어버린다. 따라서 꿈을 안 꾼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꿈은 왜 그렇게 빨리 망각되는가, 잊어버리는가 하는 꿈의 망각의 문제로 바꾸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요것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꿈은 왜 그렇게 빨리 망각되는가? 꿈을 안 꾸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렘 단계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나중에 꿈의 해석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봅시다. 꿈은 어느 단계에서 꾸어요? 렘 단계. 근데 렘은 어떤 단계예요? 의식, 각성 단계의 바로 밑에서 제일 뭐예요? 의식에 가까운, 각성 상태에 가까운 잠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는 금방 깨어날 수도 있고 계속 잠을 잘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저께 꿈을 많이 꿔서 지금 깊이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깊이 잠을 못 잤다라는 말은 뭡니까? 꿈은 얕은 잠을 자면서 꾸게 된다. 렘 단계에서 꾸게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얕은 단계에서 꿈을 꾼다. 얕은 잠 단계. 이렇게 깊은 잠에서는 꿈을 꾸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렘이다. 의식과 가장 가까이에서 꿈을 꾼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것이 나중에 꿈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아주 뭐랄까 저기가 됩니다. 설명 동기가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무엇을 넘어가느냐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프로이트의 이 꿈의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 방법을 갖다가 스스로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기 전에 이 앞부분에 한 100페이지가량을 자기가 이 책을 내기 이전에는 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꿈에 대한 접근 방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어요. 여기서 100페이지가량을 제가 그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을 한 것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 18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 과학 이전의 시대의 꿈에 대한 관점과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한 이후의 꿈에 대한 관점이 서로 대립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또 다른 관점이 또 대립되는데, 우선은 과학 이전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잘 봅시다. 자, 이제 프로이트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이것을 1899년도에 써놓고서 1년을 묵혀서 1900년에 낼 정도로 이 책은 20세기를 여는 아주 활짝 열어젖히는 위대한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이 위대한 책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기 이전에는 이런 방법론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과학 이전과 과학 시대의 이 꿈에 대한 접근이 어땠는가를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와 함께 꿈을 꾸지 않는 인간은 없고, 그것도 하룻밤에 5-6번씩 꿈을 꾸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꿈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인류의 아주 친근한 인간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꿈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어요. 꿈에 대한 책은 많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가 무거워서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해몽법에 대한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슨 놈의 맞습니다. 꿈의 해몽법 사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이 아주 인간에게 밤마다 아주 친근했는데, 그것을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5000년 동안의 역사상 최초의 책이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과학 이전의 시대에는 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꿈은 초월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신과 악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은 두 종류로 나누면 뭐예요? 악몽이 있죠? 그럼 그건 악마와 연결되겠죠.
소원 성취의 꿈은 신과 연결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과 악마가 호의적으로 또는 적대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당 있잖아요. 샤먼이라고 그러죠. 점쟁이 있습니다. 해몽가가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저기 타로점 보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종로에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쫙 질비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화여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점을 본대요. 거기 해몽법, 해몽 이렇게 많습니다. 아직도 이게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꿈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제가 좀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신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시대에는. 근데 그 신탁의 가장 위대한 신탁이 누구냐? 바로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눈먼 장님이에요. 예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 신화상 가장 아주 출중한 예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의 꿈이에요. 오이디푸스. 여러분들 아시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삼아서 거기서 이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자 자기의 동생인 자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서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꿈에 이제 나타납니다. 뭐가? 어머니를 잠자리에서 품에 안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테이레시아스와 그리고 자기 오이디푸스의 부인이자 그리고 어머니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 어머니가 그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남정네는 가끔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꿈을 꾸는 것이라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근친상간을 하고 아버지를 부친을 살해했으니까 저주가 내립니다. 이때 오이디푸스가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데 테이레시아스가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꿈이라오. 당신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오. 근데 꿈속에서 누가 오이디푸스가 어머니를 품에 안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된 거예요, 바깥에. 그러니까 당신의 삶 자체가 꿈이라오. 이렇게 테이레시아스가 말하면서 내 입으로 하여금 그 꿈을 말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알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을 파고서 맹인이 됩니다. 자기 처벌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죄, 눈을 파내는, 그래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테이레시아스와 오이디푸스의 꿈, 아주 밀접한 관련, 이런 식으로 꿈 자체가 일종의 어떤 초월적인 운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운명적인 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엑스칼리버라는 거 아시죠? 아서왕의 전설. 그렇죠? 그게 엑스칼리버 칼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뭐예요? 예언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멀린이에요. 멀린 아시죠? 거기서도 꿈을 이제 해석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꿈이 바로 누구야? 운명과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일종의 알려주는 일종의 그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 구약성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7, 8년 됐나요?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여기 계명대학교의 기독상담학과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에 구약성서에 나타난 꿈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서는 전부 꿈 얘기야. 전부 꿈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여기 썼습니다.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것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 여기 다 뭐 야곱의 꿈, 솔로몬의 꿈, 이사야의 꿈, 에스겔의 꿈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이제 다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약성서 시대에는 뭐냐면 신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요셉의 꿈을 해석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기 2번의 두 번째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무엇이냐면 꿈은 일종의 심리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신의 계시나 초월적인 힘이 현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리의 소산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이러한 심리를 약간 뭐랄까 높이 치켜 세우고 이 심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흐름과 또 다른 흐름인 진짜 순수 과학적인 측면에서 바로 1번의 2번입니다. 여러분들 꿈은 진짜 뇌생리라든지 의학에서 어떻게 보느냐? 간단해요. 무엇으로 봅니까? 이쪽에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 과학적인 측면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학변화다. 화학변화.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정하고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여기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작용, 사랑의 신비함 이런 것은 다 사상되어 버립니다. 순수 과학적으로 모든 걸 조명할 때는 그거 사랑이라는 것은 종족보존 본능에 의한 것이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이 순수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꿈은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잘 때는 뇌세포, 뇌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질이 멸렬해진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막 얽히고 막 설키고 이게 깨어 있을 때는 이게 잘 정돈이 되는데 이게 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순수과학적인 사람들은 신경증자나 정신병자도 뇌 기능의 약화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뇌 기능의 어떤 저하 이걸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병자들이 공부를 더 잘해.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천재들이 많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정신병자였어요. 근데 데카르트의 철학이 어떻게 해요? 지금 철학사에서 데카르트를 다루지 않으면 철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것처럼 이게 맞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뇌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의미를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뭐예요? 그냥 호르몬의 변화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흥분이 되고 자극 흥분 해가지고 종족 보존에 기여한다. 이것이 이제 순수과학이고,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는 그거 말고도 엄청난 사랑의 가치와 의미와 신비함이 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심리적인 활동을 순수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자, 원자 이런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작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심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상담 심리라든지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심리학조차도요, 실증주기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리의 가치를 안 둬요. 그냥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심리의 가치와 의미작용으로서의 꿈, 오케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에 1번을 봅시다. 철학자 그리고 몇몇 철학자와 예술가들은 꿈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설정하던 시대의 뒤늦은 반향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꿈은 영혼이 상승하는 것이다. 영혼이 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예술로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살바도르 달리가 그랬고, 살바도르 달리가 있고,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거 자기 꿈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꿈을 예술적 승화의 한 방편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건 꿈을 신비화하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것과 다르게 또 대중에서는 요 3번인데 뭐냐면 꿈을 1:1 대응식으로 낱낱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되 그 상징적 의미는 어떠하다라고 픽스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들 뭐 삽니까? 복권. 왜? 돼지 꿈은 돈을 상징한다.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심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술가들이 꿈을 승화작용으로 보는 것과는 반대로 여기선 너무 픽스시켜버려요. 하나의 의미작용으로 픽스시키면서 너무 통속화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앵두 꿈을 꿨다. 딸 날려나 보다. 용 꿈을 꿨다. 태몽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대중적인 해몽법인데, 이 해몽법도 사실은 심리의 가치를 둬서 심리의 그 의미작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관점에 속합니다. 단지 그러한 심리적인 의미작용을 뭐냐면 통속화시켜버렸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1:1 의미작용이라고 상징적 해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프로이트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 첫째, 우선은 여기다 꿈이 의미작용이라는 데는 프로이트도 심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꿈을 영혼의 승화라고 보는 그런 아주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꿈은
하나의 의미로 픽스되어 있다고 하는 통속적인 상징적 해석법. 오케이? 요거 다 심리적인 가치를 쪼개서 꿈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측면에 있어요. 이쪽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의미작용을 일종의 인정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의미작용은 첫째, 통속적인 누구예요? 통속적인 그 상징적 해석법, 1:1 해석법처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몽 사전만 보면 돼요,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꿈은 영혼의 가치가 승화된 것이다. 영혼이 고양된 것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이트의 의미작용과 과학적인 해석 방법론이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뭐냐면, 꿈은, 여기 3번이 중요합니다. 꿈은 분명히 의미작용인데, 그 의미작용은 꿈꾼 사람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으며, 오케이? 그 의미는 각 주체마다, 꿈꾸는 주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령 꿈을 꿨고 나도 똥꿈을 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의 의미, 똥꿈의 의미와 나의 똥꿈의 의미가 통속적인 상징적 해석법에 의하면 돈으로 같은데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꿈꾼 사람 자신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꿈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종의 시발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뭐냐면 꿈꾸는 사람이 제작하고 혼자 배우 역할을 하고 혼자 관람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영화다. 그러니까 꿈꾼 사람 자신만이 그 꿈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수업을 들은 이상 앞으로는 누구한테 가서 나 이런 꿈 꿨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묻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찾아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꾼 꿈이니까, 자기만이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기만 아는 그 꿈을 자기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것은 요번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계기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정신과인 프로이트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계속 자기 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신경증자들이 꿈을 그렇게 많이 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많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1890년대 후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꿈을 그때서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의 상황과 그 꿈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기록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드디어 꿈을 해석하는 대각을 이룹니다. 대각을 이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서부터 벌써 숙제와 시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싶으면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고 했죠. 그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싶으면 지금서부터 꿈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1000마리의 종이학을 접어라.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1000일 동안 자기 꿈을 기록하십시오. 기록만 해도, 일기처럼 기록만 해도 이미 자기 자신을
조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내가 있구나. 그 내가 어렴풋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기록만 해도 알게 돼요. 조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다다익선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이 1000편을 하라 이랬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분석가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꿈부터 분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꿈에는 바로 무의식적 주체가 보내는 편지인 꿈에는 무의식적 주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의 해석 방법을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꿈을 분석하니까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환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꿈을 자꾸만 얘기한 게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신경증 증상은 꿈처럼 만들어지는구나. 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증상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냐면, 그래서 환자의 꿈을 분석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치료를 해요. 많이 치료했습니다. 프로이트가 환자의 꿈을 분석해 주면서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를 나아가서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꿈을 자주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꿈을 1000편을 기록한 다음에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꿈에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증상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같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자주 얘기했구나 하면서 그 환자의 꿈을 분석해 줌으로써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무의식의 주체에 이르는 왕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신치료의 근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도다. 이렇게 자기 인식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꿈의 원리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자기 꿈을 가서 적기,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자기 꿈 속으로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나는 겁니다. 탐험을 떠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